안녕하십니까. 이 선생입니다. 벌써 2023년 수능 특강을 수업하게 되다니.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여튼, 자, 이제 이 수능 특강 독서 부분 한번 수업을 쭉 진행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이는 제시문을 중심으로 찍었다면 올해는 앞에서부터 쭉 찍으려고 해요. 왜냐? 댓글에다가 뭐뭐는 언제 올라오나요? 뭐뭐는 언제 올라오나 이런 얘기가 하도 많아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부터 쭉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수업할 거는 이제 인문예술 1, 그래서 적용학습, 인문예술 1. 자, 수능특강 58페이지죠. 58페이지는 적용학습부터 쭉 한번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댓글 다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작년에 인문예술을 그렇게 많이 찍지 않았던 이유는 인문예술 제시문이 생각보다 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철학이나 뭐 이런 데 크게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구조가 좀 단순하기 때문에 읽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쭉 찍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딱딱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열심히 봐주세요. 자, 인문예술 1이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뭐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은 이제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이게 내신으로 문제가 나오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시문은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자, 그거를 한번 해야 돼요. 이건 구조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앞에 부분, 그 소시르 부분을 읽다 보면 이게 언어학에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 뒤에 레비스토로스라고 이름 뭐야? 레비스트로스 있죠? 레비스트로스 부분 가면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큰 왁구를 좀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 제시문은 전체적으로 구조주의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이 구조주의는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효사상이 있죠.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그건 아주 나쁜 놈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잖아. 그게 뭐냐면 사회 구조, 그러니까 사회가 그 구조적으로 우리 개인들에게 주는 명령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야.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개인보다는 어떤 사회적 틀이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구조주의고, 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인들은 이 사회적 약속이나 사회에서 내린 명령을 마음속으로 잠재되어 있어서 그걸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그렇다면 개인은 자유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개인들은 마음대로 행동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사회 구조의 틀 속에서 그 구조에 맞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자, 이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구조주의예요. 자, 이거 좀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그냥 막 행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모님께 잘하고 효를 따르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혹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나의 자유를 지켜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틀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구조주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나요? 근데 이 구조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 제시문인 거예요. 하나가 이제 언어학. 자, 언어학. 자, 언어학에서 이 구조주의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언어에서 훨씬 더 큰 어떤 이 사회적 약속이나 체계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는 개개인은 어떻게 그걸 따르고 있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인류학. 자, 인류학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이 적용되는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언어학은 이제 소시르의 견해를 가지고 이제 이 구조주의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류학에서는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사람, 자, 레비스트로스
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류학적 견해를 이 구조주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전체적인 틀은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전체적인 틀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이게 생뚱맞게 왜 이런 레비스트로스랑 소시로가 무슨 관계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를 해둡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단은 소시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소시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언어학자인가 봐요. 인간의 사고가 언어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시르의 견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사고는 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언어의 구조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언어가 생각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언어를 배울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언어 우위, 사고 우위. 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시르는 언어 우위에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먼저,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개념보다 언어가 먼저 존재한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자, 사실은 이게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무지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무지개가 무슨 색이죠?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죠. 그렇죠. 근데 무지개를 자세히 본 적 있나요? 무지개가 실제로는 빨주노초 파남보다 훨씬 더 많은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이 개념을,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구분해서 보거든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언어 우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조금 이 예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언어의 틀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의 색깔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언어로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경계로 삼아서 이렇게 본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언어 우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소시르의 견해는 약간 조금 더 이제 이걸 좀 자세하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소시르는 이 언어의 개념을 랑그와 파롤로 구분해서 설명해요. 자, 랑그와 파롤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파롤이죠. 자, 랑그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체계예요. 자, 언어의 체계. 자, 체계. 그리고 구조죠. 자, 구조. 그리고 이제 이게 사회적 약속. 이런 용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랑그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체계나 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습득된다. 그래서 얘는 되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민주주의를 예를 들었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즐기며 살잖아요. 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랑그는 개개인이 이걸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개인이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이미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개인이 수용하고 잠재적으로 수용해서 따르고 있을 뿐이지 개인이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 파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애예요. 그러니까 이 파롤은 이 랑그를 따라서 랑그의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아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소시르의 견해가 뭐였어요? 언어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했다고 주장하겠나? 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겠나? 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겠죠. 랑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랑그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파롤은 요거에 파생되는 개인적인 행동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하지만 그게 결국엔 이 개인적인 행위들은 파롤인데 그게 다 뭐를 따르고 있다? 아, 남의 자유는 침해해서 안 돼. 법을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랑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예가 조금 이해가 좀 가시나요? 이게 언어에 대한 예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예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자, 이게 좀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랑그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랑그는 결국엔 기호로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자, 랑그라는 건 결국엔 기호다. 근데 이 기호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결국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랑그는 결국엔 기호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호가
우리가 사과를 사과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빨갛고 맛있게 생긴 얘가 있다고 칩시다. 얘가 있어요. 자, 이런 애가 있는데 얘를 우리는 사과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그치? 이게 기호야. 부르기 시작하는 걸 기호라고 보면 돼요. 알겠어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과라고 부르자. 이게 이제 기호인 거거든. 그래서 랑그는 기호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기호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가 기표와 기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표와 기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시문엔 이 기표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 뭐라고 하지? 청각적 이미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청각 이미지입니다. 청각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 이건 지금 제시문이기 때문에 글로 써 있죠. 글로 써 있는데 여기서 이 소실가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이에요, 말.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기표예요. 기의는 이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는 어떤 개념을 어떻게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뭐라고 사과라고 부르는 거구나. 사과라고 있는 이 개념, 요 물건을 우리가 사과라고 부르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개념이 먼저 존재하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부르는 말이 나중에 생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더 많죠. 그런데 소실은 이걸 반대로 얘기했어요. 뭐냐? 기표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기의가 존재한다 라고 해서 얘가 더 우선순위에 있고 얘가 그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이 둘의 관계부터 조금 볼게요.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 관계에 있습니다. 자, 자의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설명할게요. 자의적이라고 하는 건 필연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숟갈이 있네요. 숟갈. 일회용 숟갈이 있습니다. 자, 숟가락이죠, 이게. 자, 숟가락인데, 자, 얘를, 우리가 숟가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굳이 이렇게 붙인 거지. 실제로는 얘를 뭐랄까, 빠스따뇽 이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빠스따뇽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죠. 처음에 누가 이걸 어떻게 이름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얘를 불리는 것이지 이 사물과 숟가락이라고 하는 이름 간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필연성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숟가락이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는 이걸 스푼이라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치? 자의성이기 때문에 그래. 필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여러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왜? 필연적이지 않으니까. 필연적이라는 건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숟가락이라고 이름을 지을 아무런 필연성이 없다는 거야.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 처음에 그냥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일 뿐이야. 그리고 나서부터는 왜 계속 숟가락이라 부르냐?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게 자의성이야. 그러니까 얘 자의적이라는 말은 필연성이 없다. 필연성적인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표와 기의 중에 왜 기표가 먼저 존재한다고 이 소실은 주장을 했느냐? 자, 이런 말이야. 자, 과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자, 그래서 이미 이름을 가진 애들이 있어. 배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귤도 있고 딸기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생뚱맞게 요런 애가 하나 탄생을 한 거야. 요런 애가 하나가 딱 있는 거야. 얘는 지금 아무런 구분을 짓지 못하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얘는 다르잖아. 얘 지금 다른 애들과 다른 이런 과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얘를 이제부터 사과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기표지. 사과라고 부르자라고 하면 사과라는 이름이 명명되는 순간 다른 과일들과 구별이 될 수 있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기표가 먼저 존재한다는 말은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기의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이 그제서야 비로소 생기는 것인데 이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의 구별을 짓는 역할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는 실질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기의다. 이렇게 소실가 주장을 한 겁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름을 명명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의 실질적인 개념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과 구분하기 위해서 부른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약간 이름이랑도 생각하면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한 반에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명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부르죠? 이름을 부르죠. 근데 이름을 모를 때 어떻게 해요? 번호를 부르죠.
그치? 처음에 학기 초에는 번호를 부르잖아. 그 번호를 부르는 이유가 뭐야? 얘를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지. 그치? 그러니까 16번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그 청각적 이미지가 생기면 걔가 다른 학생들과 구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16번이 그 학생의 전체 개념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구별은 할 수 있잖아. 그게 기표와 기의의 개념이라는 거야. 16번이라고 하는 그 번호가 기표이고 그거의 역할이 기의인데 이 기의는 뭐야? 다른 학생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학생의 그 속성을, 개념을 16번이라는 번호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게 왜 그래? 자의적이니까. 그렇지? 자, 소실의 견해는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표가 정해져야 기의가 발생을 하고 그래야 사물들 간의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가 뭐가 나왔느냐면 한국과 프랑스에서 나비와 나방을 구별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나방과 나비를 구별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나방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을 거고 나비라는 개념이 있겠지. 근데 이 이름 자체가 이 개념을 딱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렇진 않지. 자, 나방과 나비는 기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명행위, 어떤 이름을 짓는 거, 어떤 단어 이런 거죠. 언어죠. 자, 그런데 이 기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나방이라고 하는 걸 나비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곤충이나 동물들, 사물들과 구별을 지어주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 기의가 그런 거야. 이게 나방이라는 애를 다른 사물들과 구별해 준 거지. 그 다음에 나비도 마찬가지야. 나비도 기표야. 근데 이 나비도 기의는 뭐냐면 나방을 비롯한 다른 어떤 곤충, 사물들과 구별해주는 기의를 갖는 거야. 자, 그러니까 기표에 따라서 기의가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런데 프랑스는 나방과 나비를 구별하지 않아. 얘를 다 파피용이라고 부른대요. 자, 파피용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이 파피용은 기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얘의 기의는 나방과 나비를 합쳐서 다른 사물들과 구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나방과 나비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례가 이거잖아요. 나방 한 마리,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표와 기의가 각각 있으니까 나방 한 마리,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파피용 두 마리가 날아오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이런 거야. 자, 그러면 결국에 이게 지금 뭐예요? 기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명명행위나 언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 기의라고 하는 건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뭐가 더 우위에 있어요? 언어가 더 우위에 있잖아. 그렇죠? 언어의 구조가 더 우위에 있고 이게 사고를 만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표, 언어의 구조. 기표, 언어의 구조. 그치? 얘가 사고를 만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방과 나비를 다르다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프랑스 사람들은 나방과 나비는 같은 거야 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겠지. 자, 이렇게 되면 소시르의 견해가 완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소시르는 이 언어의 구조를 설명한 거야. 언어의 구조론. 언어의 구조론이라서 언어가 더 우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약간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구조주의를 설명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레비스트로스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당연히 지워도 되죠. 써야 되면 멈추면 되잖아. 그렇죠? 막 이거 보시면 치우지 마세요 이럴 필요 없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레비스트로스입니다. 자,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이 구조주의를 가지고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자, 인류학을 설명하는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 여기 이항대립이라고 하는데 자, 이항대립. 자, 이것 인류학을 이항대립이라고 하는 구조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레비스트로스가 말하고 하는 구조는 바로 이항대립입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이 이항대립은 실제로 어디서 파생된 그 개념이냐 하면 의문론에서 자, 의문론에서 파생된 개념이라는 거야. 자, 의문론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의문 잘 아시죠? 자,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그렇죠? 자음, 모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짧은 소리, 긴 소리. 자, 이렇게 뭔가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항 대립이라는 건 그래서 A와 B가 대립을 하면 얘가 그러면 B는 그러하지 않다. A가 그러지 않다면 B가 그렇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얘를 이항 대립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 예를 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놓은 게 친족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있고요. 관계니까 둘이 짝지가 하나죠. 그 다음에 외삼촌과 조카.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내와 아내의 형제. 아내와 아내의 형제. 자,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친밀함과 소원함으로 나눠지거든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친하다면 외삼촌과 조카는 소원하고 이들이 소원하다면 얘네는 친밀함을 갖게 된다. 이게 이항 대립 구조예요. 자, 남편과 아내가 친하다면 아내와 아내의 형제는 소원하다. 남편과 아내가 소원하다면 아내와 아내의 형제는 친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야, 이게. 이게 구조적으로 그러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레비스트로스 얘기는 이 어떤 사회가 있잖아. 자, A라고 하는 사회가 있으면 A라는 사회는 요거를 주장한다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해야 해. 그리고 외삼촌과 조카는 약간 소원한 게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약간 좀 우리한테 친밀한 사례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좋지 않은 거지. 그 대신에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 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좋다면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안 좋다. 이렇게 이항 대립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게 모두 그런가? 생각해봐요. 근데 이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엄마와 아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자, 그거는 아까 소시르 쪽에서 말했던 8월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다 개별적인 거지, 그건. 이건 지금 개별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 엄마와 아들 사이가 좋다 그러면, 좋으신가 보네. 근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되게 좋다 그러면 와,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원래 엄마와 아들 관계 사이가 좋은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원래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게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는 와, 이런다는 거지. 그렇지?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항 대립의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됐나요? 자, 근데 이게 사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A라는 사회는 이렇다면 B라는 사회는 이럴 수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다 달라요. 자, 이거 한번 진짜로 실제 사례가 그럴게요.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미국은, 우리나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안 좋잖아. 미국은 장모님과 사위의 관계가 안 좋은 걸로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장모님과 사위가 사이가 좋으면 진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마다 이게 다 각각 달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구조는 뭐냐면 결국엔 다 그냥 표준적인 감정일 뿐인 거야. 표준적인 감정. 그래서 자, 만약에 소원해야 되는데 진짜로 사이가 좋으면 와 하는 거고 친한 사이인데 그냥 친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이건 아주 표준적인 감정이야. 그래서 이게 감정을 내재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내재화해. 개인은 감정을 요런 구조를 내재화해.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부분 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사람들을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역할 연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 연기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회가 정해준 대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아,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니까 그래 내가 굳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 연계를 한다는 거야. 사회가 정해준 대로 개인들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회가 정해준 대로 약간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듯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레비스트로스의 견해인 거예요. 아, 선생님 좀 설명이 좀 길었네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자, 그 마지막 문단 볼게요. 레비스트로스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문화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다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남자, 여자, 빛과 어둠, 강함, 약함 등의 대립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완전히 정답이라기보다 우리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있다면 얘가 기랑 관계죠. 얘가 X면 얘는 O. 얘가 O면 얘는 X. 약간 이런 식의 구조가 막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 사회이다. 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음성 언어를 순수한 것으로 문자 언어를 저열한 것으로 보고 문자 언어가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자, 음성 언어. 자, 예를 들게.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근데 음성 언어는 좋은 거, 문자 언어는 나쁜 거. 이렇게 대립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렇지? 유럽인에게는 문자를 배운 브라질 뭐 이거 뭐 사례를 든 거고요. 자, 맨 마지막 문단에 써 있는 말은 되게 간단한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는 자, 우리 사회와 우리의 삶을 집단의 보편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그치? 자, 아까 소시르 같은 경우에는 자, 언어학에서 자, 우리가 말하는 기표, 랑그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설명한 것이고, 얘는 레비스트로스는 어떤 두 개의 대립 관계에서 하나가 오면 하나는 X, 약간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그쵸?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 텐데, 문제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수능 특강 문제는. 근데 이 문제니까 좀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만약에 이게 내신에 나온다면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자, 기억이 랑그고 니은이 8월이에요. 랑그는 사회적이고 약속이고 체계고 구조였죠. 그다음에 니은의 8월은 개인적인 거, 개별적인 거, 변화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정답은 4번. 모든 사람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자, 여기까지 보면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랑그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여기 니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이 틀린 겁니다. 알겠죠? 자, 나머지 이거 다 써 있는 거라 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2번에 A가 소시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자, A가 누군지 봅시다. 자, A는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이야. 자,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자, 아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까 기표가 있고 기의가 있었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근데 실제로 개념,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애는 원래 있어서 그 사람들은 원래 구분할 수가 있었어. 근데 나중에 여기다가 사과라는 이름을 지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지. 이게 소시르 이전의 학자들, 언어학자들의 생각이었겠지.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이 먼저 존재하고 나중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자, 우리가 약간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시르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확 줄였죠. 다른 사물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개념이다. 그렇죠? 자, 그랬기 때문에 소시르의 견해가 설득력을 갖게 된 건데 결국에 그 소시르 이전의 학자들은 개념이 먼저 존재하고 그 이후에 이름이라는 것 그리고 혹은 명칭 언어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답이 2번인 겁니다. 과일들을 가리키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서로 다른 두 과일을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얘는 개념이 먼저 존재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했던 거니까 2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소시르의 주장을 이걸로 반박할 수 있잖아요. 자, 3번 문제에 있는 데리다는 데리다의 견해가 나중에 내신에서 데리다를 조금 인용해갖고 문제가 나온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왜 그러냐? 데리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아까 기의와 기표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소시르의 견해에서. 자, 기의와 기표가 있었는데 자,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기표가 결정되고 나서 기의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소시르의 견해 떠오르시나요? 자, 이거 잘 떠오르셔야죠. 자, 기표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게 기의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이 데리다는 기의는 결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표가 생겼다고 해서 기회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사물들이 더 생길 수도 있고 구별질 수 없는 요소가 발견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의는 계속 변화한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기의는 영원히 결정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랬죠? 기표와 기인은 자의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자, 이거는 동일한 얘기네요. 기의가 기표들 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며 끊임없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또 얘는 뭐 레비스트로스가 말한 이항 대립은 대등한 대립상처럼 보이지만 그게 대등한 대립상이 아니다. 아까 아버지와 아들, 외삼촌과 조카 이 둘이 동등한 관계에 있어서 얘가 동그라미면 얘는 X, 얘가 X면 얘는 동그라미 이렇게 갔잖아. 그게 아니라 실제로 개별적으로는 얘들의 우열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야. 개별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은 위계 그 안에 중심과 주변, 본질과 현상 등 같은 위계가 무의식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항 대립을 되게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뭐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답이 3번은 2번이죠. 데리다는 소시르와 달리 기표와 기의 연결이 필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고 뭐가 틀렸어요? 달리가 틀렸죠. 둘 다 자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 맞는 보기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에 데리다는 소시르와 달리 기의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데리다와 소시르의 큰 차이점이었죠. 그 데리다는 기의는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르는 기표가 결정되면 기의가 나중에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3번에 데리다는 레비스트로스와 달리 음성 언어가 문자 언어보다 순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겠군. 자, 이 데리다는 뭐냐면 이게 우열 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그냥 되게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얘들은 다 개별적인 요소들이 있어. 본질과 현상, 중심과 주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 다 따져야 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얘는 순수하면 얘는 순수하지 않은 것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3번도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데리다는 레비스트로스가 사용한 대립상들 안에 무의식 우열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렇지 그렇다니까. 이게 다 개별적으로 얘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고 낮은 게 있어. 그러니까 주변과 중심과 주변 이런 것들은 우열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럴 수 있다는 거. 5번에 데리다는 문자로 인해 원주민들의 순수한 사례가 타락했다는 레비스트로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원주민들에게는 순수한 타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야. 이건 서구 사람들의 눈으로 본 원주민들이라는 거지. 이게 이제 오리엔탈리즘 비슷한 건데 자,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저기 되게 약간 이제 야만한 사람, 야만적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고결함과 반대되는 걸 얘기했다는 거지. 근데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들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들 눈에 비치는 그 약간 좀 자기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면 이상하다고 딱 단정 지어져 버렸다. 단정 지어 버렸다. 아, 혀가 이렇게 꼬이지. 자, 그랬다는 겁니다. 자, 4번 문제는 표가 있어서 그냥 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왜? 외삼촌과 조카가 친밀하다. A만 볼게요. 외삼촌과 조카가 친밀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X, 소원함이죠. 그렇죠? 내가 아까 무조건 대립관계로 가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표를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A에서 아내와 아내 형제관계 뭐겠어요? 친밀함이겠죠. 왜? 남편과 아내가 소원하니까. 자, 그렇게 따져보면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약간 설명한 대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X. 하나가 오면 무조건 반대는 X.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인문예술 1 어떠셨나요? 선생님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이게 실제로 그냥 읽을 때는 하면서 읽을 수 있는데 이거 문제로 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이 선생님 강의 다 보시고 제시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약간 최대한 사례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